어느 화창한 가을날. 밭일은 늘 그렇듯 고되고 지루했다. 허리를 숙여 배추를 뽑아 올리던 나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흙먼지 가득한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온기와 함께 무언가가 내 안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밭일을 하던 다른 아낙네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배추잎 소리도 모두 멀리 사라진 듯했다. 오직 내 몸 안으로 침투하는 그 낯선 감각만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김순자. 올해로 60줄에 들어선 평범한 시골 아낙이다.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제 살기 바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넓은 마당에 홀로 남겨진 나는 늘 허전함과 공허함에 시달렸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는 것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가끔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쓸쓸함은 나를 짓눌렀다. 특히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홀로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사무치게 밀려왔다. 남편의 빈자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았고 자식들의 무심함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곳 시골 마을은 평화롭지만 동시에 내게는 답답한 공간이었다. 모두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작은 소문 하나도 금세 퍼져나가는 곳. 나는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남들에게 흠잡힐 일은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홀로 된 몸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남은 생을 조용히 아무 탈 없이 보내고 싶었다. 배추밭 일은 그런 나에게 작은 위안이었다. 허리를 숙여 흙을 만지고 푸른 배추잎을 어루만지다 보면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밭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그 예상치 못한 감각은 나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마치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예감이었다. 그 예감은 불길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예전의 김순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의 밭일은 평소와 달랐다. 나는 허리를 숙여 배추를 뽑으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졌던 그 낯선 감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의 뜨거운 시선이 내 등을 훑고 지나간 듯한 느낌. 그것은 단순히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내 몸은 분명히 그 감각에 반응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나는 슬쩍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밭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아낙네들 몇몇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크레인으로 밭을 정리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보였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나에게 시선을 줄 만한 어떤 기색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공허함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마치 젊은 시절의 풋풋한 떨림 같은 것. 나는 그런 감정을 느낀 나 자신이 낯설고 부끄러웠다. 60이 넘은 할미가 무슨 주책인가 싶어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한번 깨어난 감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배추밭 한쪽에 둘러앉아 각자 싸온 도시락을 꺼냈다. 나는 무청을 넣고 끓인 된장국과 멸치볶음을 꺼내 먹었다. 아낙네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 자랑, 남편 흉, 며느리 험담 등이 시골 아낙들의 흔한 레퍼토리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간간히 웃음을 섞으며 맞장구 쳤지만 내 속은 복잡했다. 그들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 낯선 감각만이 맴돌았다. 순자 언니. 언니는 말이 없네.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얼굴이 발그레한데 옆에 앉은 동갑내기 친구 정미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바틸이 힘드니 그렇지. 에이, 거짓말. 일 힘든 건 다 똑같지. 혹시 아까 그 배추밭 주인 아들내미가 언니한테 추파라도 던졌나? 정미의 말에 주변 아낙네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젊은 청년은 밭을 정리하는 포크레인 기사였고 나는 그와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일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바틸이 끝나고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나를 방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더욱 사무치는 것을 느꼈다. 밭에서 느꼈던 낯선 긴장감과 떨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익숙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나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켰다. 드라마 속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다.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남편과 나는 저렇게 서로에게 열정적이었던가? 가물가물한 옛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과의 삶은 그저 묵묵히 함께하는 것이었고 굵고 짧은 사랑보다는 잔잔하고 긴 의리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이불 속에 파묻혀 그날 밭에서 느꼈던 그 낯선 감각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마치 잊고 살았던 내 안의 어떤 욕망이 깨어난 것 같았다. 60평생을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로 살아온 나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감정이었다. 나는 그 감정을 거부해야 마땅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바티를 나가는 것이 예전처럼 단순한 노동이 아님을 예감했다.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삶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배추밭에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 이전에 바틸은 그저 하루를 때우는 지루한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더해졌다. 혹시나 그 젊은 청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바람 때문이었다. 나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웠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60평생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남편과의 결혼은 순리였고 그 이후의 삶은 의무와 책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바틸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찾고 있었다. 우리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었다.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밭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집 안은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이 쓰던 방은 아직도 그가 떠난 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그 방에 들어가 앉아 그의 낡은 옷가지를 쓸어보곤 했다.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 속에서 나는 남편의 채취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내 기억 속의 남편은 더 이상 생생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빛바랜 사진 속의 인물 같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아들은 서울에서,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연락 한 통 없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를 묻기보다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나 손주 학원비가 올랐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통장에 돈을 붙여주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만족하려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들의 무심함에 가슴이 아팠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잊혀져가는 존재,
돈을 대주는 뒷배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텃밭을 가꿨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시든 꽃에 물을 주었다. 흙을 만지는 일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 평온함은 다시 쓸쓸함으로 변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이었다. 누군가와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그때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났다. 이틀 후 나는 밭을 가는 길에 포크레인을 타고 있는 그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밭에 도착한 나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배추를 뽑았다. 괜히 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오후 늦게 그는 포크레인을 멈추고 밭둑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곁눈질했다. 30살은 됐을까. 짙은 눈썹에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투박하지만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가 손을 들어 내게 인사를 건넸다. 아줌마, 혼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깊고 낮았고 어쩐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네. 다른 분들은 다 가고 저만 남았네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씩 웃으며 담배를 껐다. 일이 고되시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낯선 남자의 호의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배추를 뽑아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배추를 다루는 손길은 꽤 능숙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묵묵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내 일을 도왔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배추를 뽑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나는 그 순간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남편의 따뜻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젊고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온기.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줌마, 이제 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요, 총각. 덕분에 금방 끝냈네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여기 배추밭 주인 아들이에요. 민수? 나는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 이름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깨달았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에 민수라는 이름 석자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수를 의식하며 밭에 나갔다. 배추밭 주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의 존재는 내게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포크레인을 타고 나타나 밭을 정리하거나 트럭에 배추를 싣는 일을 했다. 나는 그의 뒤에서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서도 늘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느 날은 밭 한가운데서 작업을 하던 민수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어졌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작은 인사에 내 심장은 다시 두근거렸다. 나는 그런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설레기도 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잊고 살았던 생생한 감각이 반가웠다. 점심시간
나는 도시락을 먹으며 그를 곁눈질했다. 그는 혼자서 밭둑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다른 아낙네들은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며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가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나이에 이 시골 밭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할까.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총각, 혼자 먹으면 맛없지. 내 된장국 좀 먹을래. 나는 따뜻하게 데워온 된장국이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그는 된장국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왠지 모르게 흐뭇했다. 그에게서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내 아들보다 훨씬 더 싹싹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수 총각은 여자친구도 없나 이렇게 싹싹한데. 내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그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다. 있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제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하셨거든요. 나는 그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아팠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괜찮아? 젊은 나이에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지. 힘내. 나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넸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나는 허리를 숙여 배추를 뽑다가 그만 삐끗하고 말았다. 아이고 하는 신음과 함께 나는 주저앉았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민수가 달려왔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가 좀 삐끗한 것 같네. 민수는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부축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자.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은 그날 밭에서 느꼈던 그 낯선 감각과 비슷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온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그의 숨결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는 나를 부축해 밭둑에 앉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걱정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팠을 때도 이렇게 다정하게 걱정해주는 이는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고마워. 민수 총각. 그는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따뜻한 오후 햇살을 맞으며 잊고 살았던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텅 비어있던 내 마음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누웠다. 허리는 여전히 쑤셨지만 통증보다 더 강한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했다. 민수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젊고 싱싱한 생명력. 나는 그날 이후로 그를 향한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욕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외로운 영혼의 갈망이었다. 나는 그 밤 민수라는 이름 석자를 가슴에 품고 잠 못 이루었다. 민수가 내 허리를 부축해준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어색하게 서로를 피하지 않았고 밭일 중간중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그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투박한 모습 뒤에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편안했고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이해와 공감을 발견했다. 어느 날은 바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를 민수가 트럭에 태워주었다. 낡은 트럭의 좁은 운전석에 나란히 앉아 가는 길은 왠지 모르게 설렜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은 그는 젊고 건강한 남자의 냄새를 풍겼다. 흙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생명력이 넘치는 냄새. 그 냄새는 내게 잊고 살았던 감각들을 일깨웠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렸다. 그는 내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다. 아줌마, 내일 또 봬요. 그의 말이 왠지 모르게 달콤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밥을 차려 먹으면서도 나는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낮에는 밭에서 함께 땀을 흘렸고 늦은 오후에는 밭둑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이 밭을 더 넓혀서 농장을 만들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뜨거운 꿈. 나는 그런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줌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꼭 제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에게 나는 엄마이자 누나이자 동시에 그를 설레게 하는 여자였다. 나는 그런 내 마음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말처럼. 나는 그저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네는 어른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텅 빈 방에 누워 그와 함께 보낸 낮 시간을 되새겼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소리. 그것들은 마치 달콤한 독처럼 내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어느 비가 오는 날이었다. 굵은 빗줄기 때문에 바틸은 일찍 끝났다. 나는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민수가 나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비도 오는데 저랑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제 창고에서요. 나는 그의 제안의 순간 망설였다. 낯선 곳에서, 단둘이서. 그것은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창고 안구석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막걸리를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민수는 나에게 말했다. 아줌마, 저 아줌마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요. 혼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거든요. 나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총각,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줌마, 제가 아줌마를 좋아해도 될까요?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좋아한다는 말. 젊은 남자가 내게 던진 그 말은 잊고 살았던 내 안의 욕망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간절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렇게 빗소리만이 가득한 낡은 창고 안에서 금지된 욕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민수와의 관계는 비밀스럽고도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우리는 바틸이 끝난 늦은 오후 인적이 드문 창고나 밭둑에서 몰래 만났다.
낡은 창고 안은 우리만의 공간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웠다. 나는 그에게서 젊은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텅 비어있던 내 마음에 채워지는 따뜻한 온기였다. 민수는 나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했고 나는 그런 그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젊은 남자와 금지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자식들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동네 아낙네들과의 수다도 불편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 같아 괜히 움츠러들었다. 혹시라도 우리의 관계가 소문이라도 날까 두려웠다. 낯선 사람의 눈빛에도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고 민수와 함께 있을 때도 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민수는 그런 나를 보며 안쓰러워했다. 아줌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잖아요. 그의 말은 나를 잠시 안심시키는 듯했지만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비밀이 폭로되었을 때의 후폭풍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민수는 젊었고 언젠가는 그의 길을 찾아 떠날 테지만 나는 이곳에 남아야 했다. 이곳은 나의 삶의 터전이자 내 모든 것이었다. 나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웬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온 아들은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그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아들은 내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야, 일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요즘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수도 줄고. 아들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변화를 자식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을 달랬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아들은 이틀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렀다. 나는 그 이틀 동안 민수와 연락도 하지 못하고 바틸도 쉬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꺼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었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민수는 며칠 만에 보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왔다. 아줌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나는 그의 따뜻한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휩싸였다.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민수야, 우리 이러면 안 돼.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내 말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줌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줌마 사랑해요. 아줌마도 저 사랑하잖아요. 나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다. 그의 사랑은 내게 달콤한 독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독에 취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뒤로 하고 밭일을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배추를 뽑으면서 나는 다시 예전의 김순자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한 번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한 번 무너진 내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밭일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민수는 그런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밭을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수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나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 밭에 나가도 예전처럼 묵묵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눈은 자꾸만 그가 일하던 포크레인 쪽을 향했고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시달렸다. 이제 더 이상 밭일은 내게 위안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되살아나 나를 더욱 괴롭게 할 뿐이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잠 못 이루고 누워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낡은 창고 안에서 함께 마셨던 막걸리,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를 향한 그의 간절한 눈빛.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와의 관계를 끊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내 마음은 결코 그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나는 끝없이 흔들렸다.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미안했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웠다. 60평생을 지켜온 도덕과 양심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무심한 표정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아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수와의 관계가 나에게 가져다준 그 짧은 행복과 설렘을 놓칠 수 없었다. 그것은 텅 비어있던 내 삶에 찾아온 유일한 빛이었고 나는 그 빛을 다시 보고 싶었다. 나는 매일 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다. 꿈속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슬퍼 보였고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원망을 읽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심하게 가빠진 숨을 몰아쉬었다. 내 안의 양심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민수를 향한 내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다시 예전의 김순자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예전의 김순자가 아니었다. 한 번 깨어난 욕망은 다시 잠들지 않았다. 나는 민수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은 잠시 잊어버리고 그저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밭으로 나갔다. 민수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른 밭으로 일하러 갔나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났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내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밭일을 그만두었다. 더 이상 밭에 나갈 이유가 없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나는 민수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찾아보았다. 그와 함께 마셨던 막걸리 병, 그가 나에게 선물했던 작은 손수건, 그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읍내의 장터에서 민수를 보았다. 그는 다른 젊은 여자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다. 그 여자는 민수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수는 그 여자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나를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떠났지만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고 있었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은 이제 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졌다. 민수와 그의 새 연인을 본 이후 내 삶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밭일도 그만두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나는 그저 텅 빈 집 안에 틀어박혀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후회와 자책은 나를 갉아먹었고 나는 점차 피폐해져 갔다. 거울 속에 나는 앙상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빛을 한 낯선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이번에도 연락 한 통 없었다. 나는 아들을 보자마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내가 밭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엄마,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쉬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웃 아주머니한테 다 들었어. 요즘 엄마가 밭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도 안 만난다고? 혹시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내가 아픈 줄로만 알았다. 나는 그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민수라는 이름이 나올까 봐. 나는 그저 입을 꾹 다물었다. 아들은 내가 걱정되어 며칠 더 머물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아들의 존재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나는 아들에게 들킬까봐 늘 조심스러웠다. 휴대폰을 꺼두고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조심했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며 더욱 의아해했다. 엄마,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자꾸 뭘 숨기는 사람 같아.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우리 집을 향해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혹시 민수일까? 아니면 민수와 함께 있는 그 여자일까? 나는 창문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낯선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배추밭 주인 아저씨의 아내였다. 그녀는 내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그녀가 왜 여기에 온 것일까? 설마 민수와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일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어머, 민수 엄마 아니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도련님도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순자 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수 엄마는 애써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순자 언니? 저랑 할 이야기가 좀 있죠. 잠깐 저 좀 보시죠. 나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아들은 영문을 모른 채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 서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따져 물었다. 언니? 우리 민수하고 무슨 사이예요? 우리 애가 언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고 난리예요. 지금도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 자꾸만 언니를 잊지 못한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민수와 헤어진 사실도,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원인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언니가 밭에서 우리 애한테 꼬리라도 친 거예요. 이 나이의 젊은 총각한테 주책 없이 그녀의 독설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변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들이 마당으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그녀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막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며 나에게 던지던 독설을 더 크게 퍼부었다. 도련님도 잘 들으세요. 이 나이 먹은 당신 어머니가 젊은 우리 아들한테 꼬리 쳐서 홀려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망신이에요? 그녀의 말은 폭탄처럼 터져내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민수 엄마의 폭로가 터져나오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일렁거렸다. 그는 민수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차가운 칼날 같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지. 말해봐. 거짓말이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아들은 내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수 엄마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바라보았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나이에 젊은 남자랑. 아들은 내게 쏟아지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엄마는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자식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머물려고 가져왔던 짐을 허둥지둥 챙겼다. 나는 그를 막을 용기가 없었다. 아니, 막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동네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나는 바티를 나가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집 안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지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다.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경멸했다. 나는 한순간에 마을의 죄인이 되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텅 빈 집 안에서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의 흔적들을 지우려 애썼다. 민수와 함께 마셨던 막걸리 병을 깨끗이 씻어버렸고 그가 나에게 선물했던 손수건도 불태워버렸다.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내가 저지른 잘못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진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의 절규는 텅 빈 집 안에서 허무하게 메아리쳤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수와의 관계는 나에게 잠시 동안의 행복과 위안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평생을 지켜온 나의 명예와 자식들의 사랑, 그리고 이웃들의 신뢰까지. 나는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아들은 나를 외면했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집 안에서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그날 밭에서 허리를 숙였을 때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은 민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파멸로 이끌 운명이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순자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었다. 낮에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앉아 창밖만 내다보았다. 한때는 정겹게 느껴졌던 마을 풍경이 이제는 나를 비난하는 시선들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리도 시선도 견딜 수 없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고 어두운 고독뿐이었다. 밤이 되면 고독은 더 짙어졌다. 나는 잠 못 이루고 누워 내가 저지른 잘못의 순간들을 되짚었다. 배추밭에서 허리를 숙였을 때 느꼈던 그 낯선 떨림. 민수와 함께 마셨던 막걸리의 달콤함. 그리고 낡은 창고 안에서 나눴던 뜨거운 숨결.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한 추억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사슬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사슬에 묶여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물만 마시며 버텼다. 밥 맛은커녕
삶에 어떤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식들은 나를 외면했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내가 사랑했던 민수는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고 있었다. 나는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존재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문득 배추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 곳이었다. 나는 앙상하게 마른 몸을 이끌고 밭으로 향했다. 밭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푸른 배추잎은 싱싱했지만 내 마음은 시들어 있었다. 나는 밭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고 굽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다. 나는 그 노인을 보자마자 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남편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저씨,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해준 적이 있었던가. 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남편을 외면했던 기억들만이 떠올랐다. 나는 그에게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노인과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밭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순자로 돌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수와의 관계는 내 삶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식들의 사랑, 남편의 추억, 그리고 나 자신까지.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다.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정처 없이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배추밭,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났던 짧은 욕망의 끝은 결국 나를 더 깊은 고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남편의 유품들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고 텅 빈 방들을 한 번 더 쓸고 닦았다. 집은 깨끗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었다. 나는 낡은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돈을 챙겨 넣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고통과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나는 해가 뜨기 전 집을 나섰다. 아무도 없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돌아보았다. 정겹던 마당,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 그리고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배추밭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그 모든 풍경들을 눈에 담고는 뒤돌아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나는 우연히 밭으로 향하는 민수 엄마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당당했지만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민수와의 관계는 나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도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녀를 지나쳤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른 아침 첫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버스에 올라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배추밭, 마을 회관, 그리고 내가 살던 집이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버스는 도시를 향해 달렸다. 복잡하고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나에게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나는 이곳에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되새겼다. 한순간의 외로움과 욕망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식들의 사랑, 남편의 추억, 그리고 평온했던 내 삶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김순자가 아니었다. 이름만 남은 빈 껍데기 같은 존재였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영혼. 나는 내 남은 생을 그 죄책감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유일한 벌이자.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이었다. 버스는 종착역에 도착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낯선 사람들 틈에 섞여 길을 걸었다. 내 발걸음은 정처없었고 내 눈빛은 공허했다.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르고 맑은 하늘 아래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을. 나는 내게 찾아온 짧은 행복과 뜨거운 욕망을 선택했고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텅 빈 가슴을 안고 낯선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내 뒤로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깊고 어두운 고독,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후회와 회한의 잔상뿐이었다.